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노동법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를 맡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네요. 저는 이번 시간에 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면은 법률적인 용어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은 일주에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사람을 일단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4대 보험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잘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셔서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또 단시간 근로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서 같은 거를 교부를 해야 되는지, 또 나는 생리휴가 같은 거 이런 걸 쓸 수가 있는지, 또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검색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그래서 사장님은 무조건 아르바이트생한테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아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4대 보험 안 들어도 된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단시간 근로자와 그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조금 더 근무 시간이 작은 근로자, 그거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에 40시간 미만이 근로를 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면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분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이라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의무적으로 사장님이 가입을 해줘야 돼요. 어떤 부분에는 의무가 없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장님 의무로 보험 가입을 해줘야 되는 거는 산재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15시간 이상,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 일주에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인데 일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들한테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사장님 의무로 가입해주고,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가입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이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사장님이 동의를 해주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 유급휴가, 나 그럼 아르바이트 하는데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연차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라든지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모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4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그러면은 퇴직금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가 아쉽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2년간 있으면 정규직 전환돼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런 기간제 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2년을 하게 되더라도 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이제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이제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은 모두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최저임금법 3조에 보면 이거를 이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가족끼리만, 친척끼리만 근무하는 사업장, 아니면 가사 사용인이라고 솔직히 이제 파출부 하시는 분, 네, 그런 사람은 적용해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법상 선원 또는 선박 소유주도 최저시급과 관련해서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보통 근로계약서를 요즘에는 그래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한 달에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하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사업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모든, 내가 초단시간이든 단시간이든 단시간 근로자든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그 근로계약서를 내가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만 쓰면 되느냐? 근로계약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좀 중요합니다. 그냥 뭐 나 이름 적고 주소 적고 한 달에 월급 뭐 100만 원, 뭐 160만 원 이렇게 적고 근로계약 여기서 일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이라고 하는데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라든지 내가 하루에 근로하는 시간은 얼마라든지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쉰다든지, 그리고 임금과 관련돼서도 뭉뚱그려서 뭐 한 달에 160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 시급은 얼마씩 치고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또 지불을 하는 방법, 뭐 계좌로 이체를 한다든지 월말에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근로계약서 안에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휴일, 그리고 휴가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 어디서 일을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파트타임에서 뭐 짐을 나른다든지 아니면 손님을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 날짜라든지 근로 날짜마다의 뭐 근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그리고 근로 날짜, 시간, 시작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 그리고 임금, 시급당 임금이 얼마다라고 측정되는 것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단시간 근무자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들한테는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휴가, 유급휴가 이런 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휴가 못 쓰냐? 아니면은 지금 곧 임신 출산일이 앞두고 있는데 산전휴가라든지 산후 출산휴가 못 쓰느냐?
그러면 육아휴직은 또 쓸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리휴가, 산전휴가, 산후휴가 다 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육아휴직은 이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러한 아기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육아휴직을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로기간을 1년 이내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장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단축 근무를 신청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휴가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아르바이트생이든 모두 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뭐 사장님이 너는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니까 뭐 시급 반만 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한 건가? 결론적으로는 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습 기간이라는 거는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서 이제 그 기간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의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수습 기간을 정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조금 작게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월급 역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1년 미만 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습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예외적으로라도 1년 이상 기간을 정하더라도 최저 시급은 최저임금액 아까 8,720원 거기서 90%인 7,848원, 시급은 7,848원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나 3개월씩 계속 갱신했다, 그래서 1년이 찼다, 이러면은 뭐 수습기간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한번 계약할 때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계약하고 또 3개월 계약하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너 6개월만 일해, 아니 3개월만 일해,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기간을 정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3개월씩 일해, 근데 또 3개월 더 일해, 그렇게 해서 1년을 채우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이 수습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모두 받으셔야 되고, 수습기간이라고 월급 적게 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법률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찾아보면은 어떤 데는 뭐 퇴직금 안 줘도 된다던데, 아니면은 뭐 부당해고에 관련해가지고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던데 없다던데, 그런 거 이제 찾다 보면은 나오는 말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게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거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여쭤보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제한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지키더라도 사실 법률 위반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기서 상시 근로자에는 사장님 포함이 안 됩니다. 사장님도 일하고 뭐 이렇게 한 경우에 사장님 포함이 안 됩니다. 월급 받는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5인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사업장에 총 근로 인원수를 총 근로일수로 나눕니다. 그렇게 돼서 5인인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보통 이제 5인 어떤 날에는 3명만 일하고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6명도 일하고 7명도 일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총 근로일수에서 50% 이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달을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15일은 5명 이상씩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 15일은 뭐 3명씩, 2명씩 일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이 꼭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고요. 교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에 아까 근로조건 꼭 명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그냥 단시간 근로자 그런 사람한테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돼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꼭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할 때 해고 예고 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이를 만약에 미행할 경우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5인 미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들이 있습니다. 각종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당 해고에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내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갑자기 나오지 마라 하더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장사도 잘 됐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대. 나오지 말았더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렇게 구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당해고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사장님이 내보고 나오지 말아더라. 그 나라는데 장사가 안 된다. 장사 너무 안 내가 봐도 월급 받기 미안하다. 그럴 때 부당해고 하는 거는 그래도 수긍이 갈 텐데 그냥 뭔가 하다가 트러블이 나서 내보고 나오지 말아더라 했을 때 이제 근로기준법 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사람한테 해고를 그러니까 사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놨는데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업무 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모조리 다 어기고 제때 안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을 만한 그 정도로 근로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징계적인 의미로 징계를 한다는 의미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파리가 날려서 이제 곧 폐업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럴 경우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해서 또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산해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 근무는 할 수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서서 계속 짐을 날라야 되는데 뭐 그렇게 짐을 나를 수 있는 신체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럴 때도 해고가 가능은 합니다. 그 이후에 뭐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아서, 혹은 뭐 머리가 너무 길어서 라든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꼭 3월 이내에 구제 신청서라고 노동위원회 가면은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 가서 보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제 신청서를 간단히 작성을 해서 이 사업장이 만약에 부산 어디에 있다 그러면 거기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 신청조차도 3월이 지나거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구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당해고 관련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부당해고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너 부당해고 당한 거 맞아. 그래서 너 이제 이 사람 다시 근로한 것으로 해. 하는데 이미 노동위원회 가고 고소하고 뭐 진술하고 이러면 사회 나빠질 텐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또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근로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기본적으로 그 금액을 돈으로만 받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산정에서는 이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 니도 과실 좀 있다, 왜 근무 시간 좀 늦었노, 아니면 그런 식으로 행위를 했노 하는 과실 같은 걸 다 따져가지고 결정을 해서 부당해고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제가 아르바이트생들이 요즘에 이제 조금 이슈화 되는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한 번씩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아르바이트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기사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면은 근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라든지 법적인 용어로 뭐 친권자 또는 친권자가 없을 경우는 구견인,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가 근로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미성년자라고 뭐 월급을 적게 준다, 니는 미성년자니까 최저임금보다 좀 더 적게 받아라, 니 애니까 뭘 일을 더 많이 하겠노, 그런 건 안 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져야 돼요. 1년 이상 수습 제도가 적용이 돼서 수습 기간 이외에는 최저임금 자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배달 알바 많이 하시잖아요. 배달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는데 그 배달 알바도 이제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운전 면허증이 있어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원동기 면허증을 딸 수 있는 나이와 만 18세 갭이 있습니다. 근데 나 원동기 면허증 땄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다른 애들은 1학년 때 딴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 배달 알바 할 수 있냐? 배달 알바 못합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로가 불가능한 직종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술집,
그리고 또 19세 미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근로를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거, 운전은 암만 내가 면허증을 일찍 따게 됐다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은 그러한 배달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니까 단기 고수익 알바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엔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요즘에 오픈 채팅방 이런 데 보면 단기 알바 구함 이렇게 적어가지고 건당 20만 원 준다, 30만 원 준다. 그냥 하는 일이 뭐냐? 돈을 받아서 어디에 입금시켜라. 이러한 것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건 특별히 문제 될까 했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꼭 그게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업자 등록증도 다 있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 그냥 니를 고용할게. 근데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면은 네가 나한테 통장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돈을 넣어줄게. 이렇게 통장을 빌려주게 되는 그러한 행위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채권 출신업체니까 이건 정당한 채권 출신업이다. 근데 네가 가서 어디 가가지고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돈을 이렇게 다른 통장으로 넣어주면 된다.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런 통장에 넣어주면 된다. 그 건당 몇십만 원 줄게 하면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하다가 봤는데 전부 다 뭐냐? 요즘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대학생 알바를 해도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못 버는데 건당 몇십만 원 하면은 뭐 좋네 하면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자기의 명의의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섣불리 이렇게 넘겨주거나 내 통장을 남한테 막 쓰게 하거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 통장 남한테 쓰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다 알죠. 내 거 남이 마음대로 쓰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막상 그게 아르바이트 한다, 고용이 되었다, 돈을 줄게 이렇게 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야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겠지만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돈이 굉장히 급한 학생들, 휴학 중인 대학생들 이런 분들은 조금 그런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사를 찾다 보니까 요 근래 바로 저번 달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사 사용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 얘기 그냥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 사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3년도에 쯤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대한민국에 제정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흔히 말하는 식모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집도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거 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50년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파출 업무도 하나의 이제 사업이고 또 근로자인데 그래도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근로계에서는 그런 노동계에서는 그거를 이게 너무 부당하다. 이거를 빨리 근로기준법 적용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저번 달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법률이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가사 사용인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이런 게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요.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학생들 이제 과외 알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외 알바 하는데 이게 대학생이니까 이거를 뭐 신고를 해야 되나 하는데 원래 이제 재학생들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어, 휴학생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휴학생도 신고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대학생이면은 과외 알바는 할 수 있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다 보면 손님들이 잠깐 물건 조금 맡아주세요. 뭐 이것 좀 맡아주세요 했을 때 이런 것도 맡게 되면 주유의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할 경우에 본인뿐만 사업장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노동 관련해 가지고 좀 재미난 기사를 찾고 싶었는데 많이 못 찾게 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아르바이트 관련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질문 시간 같은 거라네요. 네, 뭐 질문이 있으시나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자진 퇴사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라고 정경희님께서. 다시 입사를 하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회사를 자진 퇴사를 했는데 네네네.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시고 계약 네네. 종료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다시 입사를 하고 또 이제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 계약직으로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다툼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하셔서 더 이렇게 일을 하셨다 하면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왜 이 회사에서 다시 이렇게 하고 그만두고 다시 뭐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거는 실업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소명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네, 근로계약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2, 3개월만 더 해달라 했으면은 결국 2, 3개월만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네. 음. 소명을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러한 사유서라든지 사장님한테 사유서를 받든지 해서 취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없으신 물어보시고. 또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거나 다른 법률적인 문제 같은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십시오. 아, 땀이 되게 많이 나네요. 긴장을 한 건지. 종료하시고. 강의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재미가 없을까봐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보장을 받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쉽게도 내가 보장 못 받는다. 이런 걸 잘 아셔가지고 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거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이나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